음, 푸코가 이제 왜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하고,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 다음에 이 책이 이제 푸코의 철학 전체를 간단 명료하게 요약했기 때문에 지금 쉽기도 하지만 이제 또 이해하기가 이제 너무 많은 부분이 요약돼서 이제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코 철학을 뭐 세세한 데까지 다 공부할 이유는 없고, 그 철학사를 공부하면서 계속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한 철학자는 그동안 남이 보지 않은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이제 세상에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인류 전체의 어떤 인식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철학자를 이제 꼭 필요한 철학자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제 철학사를 공부할 때 그런 부분만 추려서 쭉 연결해서 보면 된다고 그랬죠. 뭐 예를 들어 하이데거를 뭐 철저히 공부한 전문가 된다고 할 때 하이데거 120권에 되는 책을 뭐 다 읽고 그것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뭐 하이데거만큼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또 더 머리가 좋은 그분의 철학 세계 숲에 들어가서 헤매다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철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세상에 하이데거만 있는 건 아니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굳이 뭐 한 사람에게 그렇게 푹 빠져 지낼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고대 철학부터 또 뭐 현대까지 이원론적인 플라톤 중심의 철학사도 공부했고 이론론적인 뭐 들레즈도 공부했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대철학자라는 사람도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말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20세기 대철학자는 이제 푸코와 들레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 이제 그 푸코를 어, 이제 지금 왜 택해서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코는 도대체 그럼 남들과 다르게 철학사에서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될 만한 그 특별한 그 철학의 내용이 뭐냐 이제 이 부분을 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걸 파악해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 인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이제 인간에 대한 문제는 뭐 신과 관련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론이죠. 그리고 이제 뭐 초월적인 것과 관련돼 있었는데 근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초월이나 뭐 신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을 연구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인간이 그 다른 것들은 많이 연구를 해왔어요. 뭐 인간의 입장에서 뭐 신도 연구를 하고 뭐 자연도 연구하고 동식물도 연구하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왔는데 정작 인간이 인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신기하죠? 뭐 등잔 밑에 어둡다고 인간이 인간을 가장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니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나? 인간에 대한 정의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뭐 16, 17세까지도.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근대 이후에 와가지고 인간은 죽었다, 뭐 주체는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을 죽은 존재로 보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다룬 사람이 이제 푸코가 처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고 다루었다. 공감을 갈 정도로 이제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내놨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푸코를 공부하면서 이번에 푸코를 공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이제 그 역사, 인간에 대한 연구의 역사죠. 그러니까 연구된 결과만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공부하는 걸 이제 하나의 계보학이라고 그러고, 이제 고고학은 그런 그 시대마다 인간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 그 배후의 역사, 배제된 역사를 이제 추적해서 찾아보는 게 이제 고고학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발굴을 보면 유물고고학도 이제 되게 땅속에 묻혀 있죠. 그것을 파헤쳐갖고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게 이제 음, 고고학인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식 고고학. 지식적으로 봤을 때 묻혀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드러내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뭐 에피스테메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담론이라고도 하는 담론이 뭐 말 자체가
약간 어렵지만 뭐 에피스템을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담론이란 우리가 이제 우리 밖에 있는 대상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해석할 때 그 도구를 형성하는 뭐 지식과 뭐 언어의 체계 이렇게 조금 어렵게 설명이 담론에 대해 되어 있는데 어떤 걸 이해하고 설명할 때 또 해석할 때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다양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담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에피스테메라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그 배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뭐 바탕이 되는 것들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계속해서 이건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사유를 해야 되고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강의를 들 때마다 제가 다른 철학자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선 인간이 인간에 대한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이해와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 중세에 이제 문둥병이 육체에 생겼을 때부터다는 거죠. 그전에는 질병 걸렸던 뭐 어쨌든 그냥 같이 섞여서 살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객관을 시켜서 본 일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랬었나 정말? 그런데 이제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이제 문둥병이 인류에게 생기면서 그것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걸 알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분리해서 따로 격리 수용하면서부터 이제 인간이 인간에 대한 평가, 이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그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육체가 아니라 정신에도 이제 이렇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게 된 게 광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육체와 정신에서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눠 보이는 그런 형태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인류사에 속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건 그까지는 뭐 이해될 수 있는데 이제 이 푸코가 그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광인과 그 비정상 정신적으로 비정상과 정상을 나눌 때 정상이 뭐냐는 정상만 갖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규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비정상을 규정해놓고 이게 비정상이 아닌 사람이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정상인을 구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건 우리 인간은 정령, 끊임없이 가만히 있고 싶어도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는 거죠. 가만히 쉼이 없는 거예요. 뭐 잠에서도 꿈을 꿔가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는 건 통상 정념이라고 그럽니다. 그 정념에는 사실에 기초한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에서 조금 연관이 있지만 더 부풀려진 공상이 있단 말이에요. 공상. 그것까지도 정상인들이 늘 정상적인 어떤 생각의 활동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상을 갖다가 이제 사실을 믿으면 망상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공상을 공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정상인 사람이고 공상을 망상이 돼가지고 사실로 인식하는 사람은 이제 그 비정상을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상인과 비정상인 이게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망상의 기초가 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이 없는 거니까 그 바닥에 없는 건 아니고 있단 말이죠. 그건 이제 부재라고 그래요, 부재. 그러니까 정상인이나 뭐 망상의 입장에서 보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상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망상을 망상되게 하는 그 밑에 바닥이 또 있다는 거죠. 이걸 부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부재의 문제, 사르트르의 완전 무하고 하이데거의 존재, 즉 하나님을 뭐라고 세상 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무라고 얘기한 것과는 다른 의미의 무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것이 있는 걸, 이걸 발견했다고? 놀랍잖아요. 인류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사람이 살았어도 그걸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래서 이 양반을 위대하다고 하는구나. 이 양반이 안 했으면 모를 뻔했지, 우리 지금까지도. 부재로서의 인물. 있긴 있는데 부재라고 보이는, 없는 걸로 보이는만 그러나 있는 이런 부재로서의 인물을 에, 발견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이걸 그냥 정신과나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할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곳에서 이걸 보다 더
좀, 잘 이해할 수 없을까 하면서, 에, 문학에서 찾아본 거죠, 문학에서. 영역을 넓혀서. 그러면서 이제 발견한 것이 이제, 레몽 루셀, 뭐, 또, 그런 작가가 실제 그런 작품을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제로스의 뭐 문학, 이렇게 작품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전에 배우던 뭐, 소시리 같은 경우 이제 언어라는 것이 뭐 글로 쓰든 말을 하든 랑그와 빠룰이 있단 말이에요. 랑그는 이제 언어를 형성하는 어떤 문법 구조 같은 걸 이제 어, 랑그라고 하면 그게 기초해서 글을 쓰든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바로 한다고 그죠? 바로 하는 말이 뭐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말을 한다는 거죠. 입에서 말을 내뱉는 거죠. 손끝에서 글을 써내는 것.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했는데 그게 공중에 떠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랑그가 되게 하고 또 바라가 되게 빠룰이 되게 하는 그 바탕에는 그것 되게 하는 언어 자체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제로서의 언어의 세계, 작품의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몇 가지 얘기했지만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이제 참고가 돼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이해할 텐데. 고대에서는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처음에 어려웠죠. 파악을 해놓으니까 이제 이 분이 하는 얘기 이해가 되는 거고. 랑과 빠룰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뭐 소실이라든지 공부할 때 무지하게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딱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랑과 빠룰이 되기 이전 언어 자체의 세계. 인양반은 언어의 존재의 세계라고 하는데 또 존재란 말이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이 언어를 언어되게 하는 세계가 그 바닥에 깔려 있다. 근데 언어라는 세계에서 볼 때는 부재로 보이는데 있는 거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언어 자체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직 언어가 되기 이전이에요. 문법도 아니고 뭐 철자도 아니고 문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냐면 언어는 언어인데 웅얼웅얼웅얼 하는 세계예요. 아직 문정이나 뭐 단어로 형성되기 이전이니까. 그리고 뭐 메아리 치듯이 우리가 뭐 산에 가서 야우하면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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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은 세계. 이미지로 말하면 사방팔방이 다 이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하나의 이미지가 이쪽에 있으면 저기가 부딪혀서 또 반사되고 반사되고 해서 끊임없이 자기끼리 그냥 이미지를 서로 반사하는 세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야, 뭐 이런 얘기를 읽으면 막 전율이 생겨요. 아, 야, 천재가 이런 게 천재지. 뭐 그냥 만화 같은 세계 뭐 그래가지고 뭐 책을 막 한 권 쓰면 낼거 뭐 30권씩 쓴다고. 그게 천재가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살아온 동안에 보지 못한 부분을 봐가지고 그걸 이해 가능하게 이렇게 세상에 내놓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인류 세계 속에서 푸코 같은 사람 없었으면 몰랐을 부분을 이 양반이 발췌해낸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 책은 1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책이에요. 이 양반이 그걸 알아내서 또 되게 이해 가능하게 설명해 놓은 걸 생각하면 너무 놀랍죠.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풀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자기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아, 그걸 정확히 알고 그 작품을 써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레몽 루셀. 아우, 놀랍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몰라서 무식해서 뭘 봐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푸코가 이 양반을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세상에 이걸 알고 작품까지 쓴 사람이 있네. 이러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의 그 작품이라는 뭐냐. 그 언어가 언어 되게 하고 그냥 다시 말하면 음, 그 철자나 문장 또 말이 되기 이전에 낭과 빠루를 그것 되게 만드는 그 세계, 그러니까 언어의 존재의 세계, 언어 자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걸 대상으로 글을 써낸 거예요. 저도 작품 사놨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보고 싶어요. 시간 나면. 언뜻 생각해도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한 어떤 뭐 사실주의 뭐 이런 식으로 그 뭔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만 보다가 그런 속을 들여다보니까. 근데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그 아름다움은
칸트식으로 말하면, 칸트가 이제 뭐, 그 순수의 정비판, 무엇을 우리 인식할 수 있나, 뭐 그런 거고, 또, 실천이상 비판, 우리가 뭘 행할 수 있나, 그런 건데, 판단력 비판은 우리가 뭘 희망할 수 있는 거 하면, 아닌가 하고, 이제 미학을 얘기하는데, 희망 얘기는 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공감을 흡수하지 못해. 미학을 좀 다뤘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한 목적성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같은 대상을 보고 거의 비슷해요. 공감각이라고 하는데 공통의 감각이 있는데 이상하게 못생긴 것은 다 못생겼다 그러고 잘생긴 건 잘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에 있어 뭐 오성이 있듯이 공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생긴 건 못생겼다고 잘생긴 건 잘생겼다고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한다는 거.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것으로 파악이 안 되는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순수한 재료의 세계라든지 뭐 순수한 백색의 세계나 뭐 순수한 하늘색 같은 이렇게 어떤 형태가 있어갖고 뭐 느끼는 공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그냥 이런 숭고한 아름다움이래요. 그 숭고한이라는 게 아주 적절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우리말에서 숭고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레몽 루셀 작품 같은 그런 사람의 작품을 읽는다는 시를 읽으면 우리가 뭐 뭔 얘기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 뭔가 그 전체적으로 이제 숭고하게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예, 그런 거죠. 그 이런 걸 갖고 이제 또 평론을 쓰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평론가들도 굉장히 어렵죠. 현대의 평론가들이 다루는 작품은 숭고한 아름다움, 뭐 사실주의, 뭐 국사실주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그것 되게 하는 언어 자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작품을 쓴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의 또 작품에 대한 평을 하는 그 레몽 루셀이라는 사람이 뭐 이름도 존재도 없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야 이거 뭐 뭐지 이게 뭐 의식의 흐름하고도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푸코가 자기의 이제 이 부재로서의 물을 발견한 다음에 철학적으로 설명하기 좀 부족해갖고 막 찾아 헤맸는데 세상에 이렇게 작품 쓴 사람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엄청난 책을 써낸 거예요. 평론집이죠, 말하자면 작품에 대해. 그래서 레몽 루셀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죠. 푸코 때문에. 또 푸코 역시 자기 작품, 자기가 발견한 것에 대해 누가 알으랴, 알아먹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이미 알고, 천재적이죠, 그 사람도. 작품까지 쓴 사람이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마 전율을 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돼서 둘이 다 이 부재로서의 무의 세계에 접근하고 그 세상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재로서의 무를 발견하고 세상에 이게 알려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에 대한 그 이해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작품이 그렇게 해결이 됐고, 그럼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그 부재의 무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나. 복잡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이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무너뜨리고 자기 철학을 이제 내놓기 위해서 이제 뭐 말들이 많은데 간명하게 정리를 하면 그런 겁니다. 근데 학문과 과학의 시대와 그 인간에 대한 규정들이 결론이 났어요. 진리로. 인간 과학이죠. 인간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정의, 그 연구 결과. 그게 뭐냐면 진화론. 생물학적인 과학, 인간 과학.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진화론이 어떤 진리예요. 인간에 관한. 미생물에서 진화해가지고 현재 인간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그냥 정설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에 대한 연구, 그 얘기야. 뭐 40만 전에 뭐 우주가 탄생하고 5만 년 만에 인간이 뭐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나오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건 고대 때부터 그건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데모크리투스 같은 사람만 해도 세상은 이 우주는 원자로 돼 있고 절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은 사람이 나오고 염소는 염소가 나온다는 그때부터 얘기가 된 건데 그걸 다 부정하고 진화론에 엉뚱하게 다윈이 그 무슨 새들 부리가 변화되는 그런 아주 단순한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만들어냈는데 그 인간에 대한 규정들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시돼 버리고 진화론이 인간에 대한 가장 예, 명확한 정의로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인간 과학, 인간에 대한 과학의 결론이 진화론으로 끝나버린 거죠. 근데 푸코 얘기는 그게 갑자기 뭐 누가 상의하고 뭐 결정해서 진화론이 된 게 아니고 이 그건 이제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아니죠. 뭔가 계보학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간에 대한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진화론에서 이 진화론이 나온 건데 그것을 들여다보려면은 제대로 알려면 그런 인간에 대한 많은 담론 뭐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배제하고 어떻게 하다가 진화론이 인간에 대한 어, 정의로 자리를 잡고 인류 전체의 공감을 얻었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진화론이 다른 모든 뭐 주장들이나 얘기들을 다 잠재우고 이기고 인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로 자리 잡기까지는 그 배우의 물밑에서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담론이 있었을 거다. 얘기거리가. 그리고 에피스테마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 진화론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가?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고대 철학에서 막 어, 수많은 그런 철학자들이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플라톤 철학이 그냥 다 다른 걸 잠재우고 혼자 독보적인 자리를 찾은 건 똑같죠. 그러니까 철학사를 연구해 보면 옛날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인간 그 부재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에 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 어, 아무런 역할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인간사의 정의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정의를 내리는데 인간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거나 마찬 부재로서의 존재밖에 안 됐다. 부재에서 부재 같은 존재밖에 안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그 주체적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 주체로서 인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구조주의와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딱 한마디로 푸코를 구조주의라고 그렇게 말하면 푸코가 싫어하거든요. 자기는 끝까지 구조주의라고 하는 철학 카테고리에 갇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남들은 구조주의로 이제 그냥 몰아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푸코는 구조주의에만 갇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구조주의를 우리가 공부할 때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담론이 있다가 사실에서 이제 그것이 상상계로 가고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가는 과정을 우리 고전이 많이 공부했죠. 그런 과정에서 인간이 뭐 모여갖고 상의하고 뭐 이렇게 투표하고 결정은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 게 됐고 그렇게 돼버리면 일단 상징계가 형성이 되면 그 상징이 출발은 사람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상징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은 미생물에서 진화해서 현재 사람이 됐다. 이런 인간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서 그 정설이 되고 그것이 에, 어떤 정답같이 돼버렸거든요. 요즘에 수능 시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진화론이라고 해야지 맞지. 뭐 자기 개인적인 주장을 진화는 어디냐 창조지 이렇게 하면 떨어지거든요. 이 사회 속에서 그것이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인간에 관한 인간의 정의인데 인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 없는 것처럼 그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뭘 주장은 처음에 뭐 다윈이 했지만 다윈이 뭐 그걸 인류 전체에 대한 이런 규정을 만들라고 한 건 아니죠. 수많은 뭐 기독교에도 주장이 있고 뭐 또 있고 뭐 다 있었겠지만 결국은
다윈의 진화론이 모든 걸 다 이기고 다른 걸 다 배제시키고 이제 에, 왕자의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규정이 정답은 아니죠. 그리고 그건 뭐 정답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지지 않고 그것이 이제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냥 앵무새처럼 인간은 미생물의 진화했잖아요. 진화론을 계보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왜 그게 그렇게 됐는지 그 배후의 에피스템에 배제된 담론들을 한번 들여다봐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해 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인간 과학이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과학적으로 그 정의한 결과가 진화론입니다. 생물학적이고 과학적인. 그 말고는 없잖아요. 중세 같으면 이제 이게 기독교하고 뭐 싸움도 있고 뭐 했겠지만 기독교가 이제 망해버렸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근대 철학의 입장에서 학문과 과학의 입장에서는 진화론과 생물학에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 거죠. 지금은 그걸 대체할 만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뭐 기독교는 완전히 어, 뭐 취미생활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구역으로 이렇게 구역져져 버렸고 어, 이제 과학은 태어나면 이제 뭐 대학교까지 근대 과학에 의거해서 애들을 가르치니까 다 먹어버린 거죠, 인류를.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뭐 무신론이든 다 배우니까 근대 과학이 인류를 다 먹어버렸죠. 그런 입장에서 나온 생물학적인 인간 과학은 진화론이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 그 배우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과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난 진화론의 결론에 대해서 그걸 대체할 만한 걸 아직 찾지 못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간은 아무 역할을 못했다. 그리고 지금도 못하고 있다.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이 뭐 창조지 무슨 진화 그래봤자 뭐 저기서 몇 명이 꽁을꽁을 하는 것뿐이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 이제 인간은 가장 불행하게도 미생물로 환원이 돼버린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 어쩌고 하는 얘기들은 다 누구도 귀담아 듣질 않고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주체의 죽음을 얘기하고 인간은 이런 인간에 대한 어떤 결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역할을 못했다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뭐가 난리가 났냐면 아니 인류의 역사 속에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인간이 죽었다고 주체가 죽었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실존주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신 앞에 단독자로서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또 천주교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의 영장인데 죽었다니 주체적인 역할을 못한다니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활동을 해야지. 또 이제 어, 막스즘에서 막스 공산주의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은 어, 그 인간이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특히 사르트르 같은 이제 앙가주망, 엔게이지먼트죠. 인간의 어떤 일에 개입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데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고 그렇게 해왔는데 인간이 이 구조적 입장에서나 철학 입장을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주체는 죽은 거나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리가 나서 이제 뭐 그냥 집중 공격을 받았죠.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철학을 이제 보존하고 주장을 위해서 이제 뭐요. 우리 영적 전쟁을 치듯이 철학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견디면서 나온 거죠. 그래서 푸코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철학은 전쟁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 삼은 건 뭐냐면 인간을 죽여놨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죽인 거예요. 인간은 지금의 어떤 철학이나
또 신앙에서나 아주 쓸모없는 지구촌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로 이제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파괴자, 또 주체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따지고 환원시켜 보면 미생물에 불과하고 자기 유전자를 다음 세대가 이제 숙주처럼 보관하고 있다가 로봇처럼 전달해주는 그런 정도의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인간을 천박한 걸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다 그걸 공감해. 그 이상은 없으니까. 그런 영향 때문인지 기독교 안에서도 어, 예수는 살고 너는 죽었다. 이런 게 이제 좋은 얘기이기도 한데, 그걸 깊이 있게 심오하게 그 뜻을 이해해서 전하기보다는 그냥 표피적으로 너는 죽었어. 넌 죽은 존재야. 넌 죽었다고 생각해.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간을 죽여놓고, 그 이제 아담 때문에 이제 죽은 존재가 됐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살려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도 혼자 일하지 않고 동역자로 세워서 같이 일하기를 원하거든요. 출애굽 같은 경우도 하나님 혼자 갈 수 있지만 그 모세를 기다렸다고 80년 됐을 때 그 늙은이를 데리고 가서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리고 요즘에 설교 들으면서 우리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동역자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별로 없어. 너는 죄인이고 너 주관을 마땅하고 너는 죽은 자로 스스로 생각하라 그래가지고 아주 인간을 몹쓸 인간이요. 아니, 죽은 인간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내가 뭘 하겠어요. 자존감도 없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그냥 나는 못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바보 멍청이고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자아가 있어갖고 자기 결단에 의해서 이거냐 저거냐 선택하고 나가야 되지.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나서는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도덕성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뭐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역자로 나서겠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바꿔줘야 된다. 기독교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사실 하나님도 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뭘. 천국이 뭔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축복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내 시체가 똑같은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밖에 있는 철학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교회 안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가면 이제 하나님 얘기, 좀 예수님 얘기, 성령 얘기, 교회 얘기, 선교 얘기. 아니, 내가 있고 난 다음에 그게 있는 거죠. 이웃 사랑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야 되죠. 근데 나를 죽었다고 그래. 계속 넌 죽었어. 넌 죽은 녀석이야. 너의 자아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야. 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자는 거예요, 그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예수님만 바라봐라. 우리 지방에 이제 뭐, 유목사라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그분은 더 심오한 얘기가 있겠지만, 표피적으로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만 바라고. 그럼 예수님 알아서 다 해준다. 아니,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데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위임을 했잖아. 내가 하더니 너희가 하라고. 근데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들이 다 바보 같아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 혼자 뭘 생각할지도 모르고, 사유할지도 모르고, 결정할지도 모르고, 책을 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성경도 해석을 하나를 성경 기전에 해석할 자신이 없는 거야. 책임지기 싫으니까 누군가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뭐 해놓은 거 있으면 그거 갖다가 하면 내 책임 아니잖아. 누가 그렇게 하더라. 어느 신학자가 뭐 어디 보니까 책에 주석에 보니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남 핑계거리 도망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기독교가 어떻게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다시 살 건가 얘기를 하는데 일단 목사를 살리고 교인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각자 있는 그런 위치에서 아까도 뭐 설교했습니다만
요셉 같은 사람 만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런 거주하는 시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자원해서 나서는 사람, 책임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지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다 그냥 살아가면 다스만만 있어가지고 그냥 처분만 기다리는 사람만 많아갖고 소용없는 거예요. 출애굽 때도 250만 명이 전체로 따지면 갔는데 모세 같은 사람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 하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민족 전체가 죽나 사느냐고 달려 있는 거예요. 많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불평, 원망하고 뭐 훨씬 많으면 되돌아가자. 안 된다. 싫다 그러고 안 되는 걸 부풀려가지고 침소붕대가지고 뭐 하나 땅에 못 간다. 그들의 키가 뭐 얼마나 하고 뭐 무슨 여리고성이 하늘 끝에다고 요단강 어떻게 걷는 이런 식의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이나 목사들은 대부분이 그런 다스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존재로서 존재자로서 남아 있는 거지. 현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거주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뭐 세미나도 하고 뭐 교인이 얼마나 줄었니 늘었니 얘기하는데 얼마 줄고 늘고 그건 다스만으로서의 사람은 많이 늘어나 주나 맨 그게 그거예요. 어차피 교회에서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 요셉으로 말하면 요셉의 10명의 그 못난 형제들과 똑같은 건데 각 교회에서 요셉 같은 사람을 하나도 키워낼 수 있는 애 없느냐 그 시대에 키워낼 수 있는 애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사람 살리는 문제가 첫째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에 대한 연구가 없다니까. 조직진학 같은 책도 봐도 인간론은 아주 저 뒤에 귀퉁이에 조금 붙여놨어. 하나님을 백날 연구해봤자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니까 연구 안 해도 돼요. 예수님 말. 맨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말만 들으면 성령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를 모르잖아요.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내가 살아야 내가 책임적으로 뭐 가족도 이끌고 교회도 이끌고 세상을 이끌는데 사람을 살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 중요한 문제를 후코가 다루고 있는데 후코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부재로서의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이 자기를 규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무 역할을 못한 거죠. 그냥 자연과학과 학문이 인간은 미생물에서 시작한 미생물에 불과한 너는 유전자를 그저 옮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미생물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아 맞아 맞아 그랬고 그걸 또 뭐 악명사처럼 학교에서 가르쳐요. 또 목사들 중에도 뭐 창조를 얘기한다고 또이 이런 시대에 말이야 진화를 말이야 어떻게든 인정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지 무식한 목사들이 말이야 진화를 무시하고 창조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또 그렇게 욕을 바락바락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사람 뭐냐면은 그 진화론의 사도지 다윈의 종이지 다윈의 종 다윈을 갖다가 하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이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 생각해보고 일단 사람을 살려놔야 돼요. 구원해 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영적으로는 구원도 있고 뭐 육체는 뭐 의학에서 요즘에 죽으려고 하면 살려놓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정신과 철학 사상에 있어 사람을 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을.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지 않고는 세상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다가 뭘 기대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모든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은 그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이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맨 자기를 죽은 자로 생각하니. 자아가 죽었는데 뭘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안 했거든요. 뭐 선악과냐 뭐 생명나무 열매냐 그건 네가 알아서 선택해서 먹어라. 그거거든. 우리 자아를 살려주셨잖아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 모세 시대에 더 확대되어 갖고 불법을 주고 순종하더니 불순종하더니 네가 택해라. 네 앞에 신명기 3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죽음이 있는데 네가 선택해서 가. 정해진 운명은 없어. 네가 선택하려면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왜 싹 걷어내버리고 그냥 무대뽀로 너는 죽은 자라는 거야. 그 근거는 그거예요. 너는 죽고 예수는 산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그거 하나 가지고 전체는 보지 않고 그 얘기만 갖고 부각시켜 얘기를 하니까 정신적으로 죽은 시체를 만들어 놓고 뭘 기대하겠냐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걸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철학이나 학문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구조적인 식에 가버렸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처음엔 소수이겠지만은 그런 기독교 안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이 변화가 될 수 없는. 많으면 좋지. 그런데 많지 않아도 돼요.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 한 사람이면 됐고, 모세 시대 모세 하나, 요셉 시대 요셉 하나, 한 명이라도 좀 특히 우리 이 스토리안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자의식, 자존감, 그게 없이는 되겠냐고요. 내가 뭐 갖춘 게 있냐. 아니, 그것만 있으면 돼요. 모세가 갖춘 게 하나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들었었거든. 그런 의식을 갖고 나가자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 푸코 철학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고, 이제 이어서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그 어떤 권력과 통치성인데, 이제 뭐 제목들이 좀 난해해요. 뭐 이 전체 관련해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근데 이제 그 지식 고고하게 얘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권력과 통치라고 하는 건 이제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이제, 어,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저 호세아 4장 6절을 말씀드렸는데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 알아야 되거든요. 무지함은 특징이 뭐냐? 축복 받을수록 타락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노릇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목사들은 교회가 부흥되면 100%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어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이 결국은 지식에도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제목이 오늘 공부하는 게 지식의 의지거든요. 그것도 이게 좀 난해하죠. 지식은 뭐고 의지는 뭐냐. 저는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지식이 그 시대에 예를 들면은 뭐 인간에 대한 규정이 뭐 진화론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지금 이제 진화론이 힘을 발휘하죠. 그것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학문적으로. 거기 어긋나면 이제 그건 박사학위 못 받아요. 교수 못 돼. 무식한 신비주의.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만큼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지식이. 과거에는 기독교가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잃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지를 갖고 지식을 이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어떤 게 있는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한 생각을 잘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진화론 같은 것이 답이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담론이 있고 뭐 논의가 있었지만 다 배제시키고 이렇게 에, 어느 시기에 하나의 어떤 의지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의지가 에피스테메가 결국 하나의 지식을 결론으로 이렇게 도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지식은 의지와 어떤 집단이나 시대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의지, 그 집단의 의지가 말하자면 이제 그걸 그렇게 만드는 하나의
에피스테메라는 거죠. 그것이 숨겨져 있는 거니까. 부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고고학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안 듣던 얘기가 어렵기도 한데,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담론의 제한 과정 얘기는, 담론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배제를 하는 거예요. 제한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떨려내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이제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제한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배제 과정. 어떤 배제 과정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구조주의 지난번에 근래주 공부할 때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어떤 그림을 우리가 보여줬는데, 그래도 광인 얘기 그거 다루잖아요. 광인을 처음에는 그냥 같이 섞여 살았는데 문제를 많이 익히고 그러니까 얘기들이 많아. 담론이 뭐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많은데 그러면 그 많은 담론 중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그냥 정상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비정상으로 봐야 될 거냐? 근데 뭐 무슨 바바리맨처럼 뭐 어린 소녀들이 다양한데 깜짝 놀라게 한다든지 그런 경기를 일으키고 애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얘기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비정상적인 가족을 갖고 있는 가족들은 그래도 우리가 품고 가야지 않냐 이러는데 아니 그런 가족이 없는 집에서는 피해를 우리가 또 우리 같이 피해를 봐야 되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논란이 되다가 하나의 얘기가 이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수피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뭐 학교를 만들어갖고 거기다 뭐 일정의 기간 그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집에서 뭐 특별히 정부에서 보조해가지고 데리고 살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정신병을 만들어서 수용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배제가 되고 선택이 되면서 나중에는 정신병,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정신병자고 그런 사람은 정신과 병원에다 수용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것에 의해서 상징화된 것이 자연스럽게 지배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지금 현재의 이 세상의 인간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갑작스럽게 누가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하라고 결론을 내서 줬거나,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투표로 결정한 게 아니라 수많은 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배제와 선택을 계속 하다가 현재의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인간에 대한 결론이 도달한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의지가 개인이 아니라 그 전체의 의지가 반영돼서 그런 지식으로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진리는 아니죠. 딱 하나의 진리는 아닌데 일종의 가설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진 거지. 지금까지는 크게 보면 인간에 대해서 창조냐 진화라는 하는데 창조가 밀렸군 진화론이 대세 왕자를 찾아가고 있는 거랑 똑같지. 그대로 올라가 보면 플라톤의 이원론 철학이 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까지 계속 자기 그 실력, 뭐 힘을 발휘했잖아요. 권력과 통치를 했잖아요. 철학을 지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 배우를 고고학적으로 보질 않았어. 그냥 진화론이라고 했으면 진화론이면 되지 뭘 따져. 이렇게 결정된 것만 얘기를 했는데 철학에서도 뭐 서양 철학 전체가 이원론이지 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됐었는데 포스트 모던이 오면서 그 배우를 들여다본 것처럼 이 포스트 모던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푸코의 철학도. 진화론이면 진화론이지 뭘 따져. 그게 아니라 아닐 수도 있잖아. 그 배우에는 무슨 담론들이 쭉 있었고 무슨 에피스테마가 있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됐는지를 들여다보고 발굴하자. 그럼 그동안은 부재, 없는 것처럼 여겼는데 없는 게 아니었다 이거죠.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놀라운 발견.
그래서 역사를 거슬러서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때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초적에 보면 이제 플라톤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이데아적인 것을 진리라고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리고 진리에 관한 것은 뺀 거죠. 그죠? 그건 비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그런 육체에 관련된 것들은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라톤이 제일 싫어한 게 누구냐면 소피스트예요. 소피스트. 다 몰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처럼 뭐 그런 사람의 철학적인 얘기나 뭐 따지고 뭐 서로 논쟁하고 이런 걸 다 싫어하는 거죠. 이걸 배제를 한 거예요, 일부러. 근데 일부러 배제했다기보다는 그 시대의 전체적인 의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냥 이원론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계보학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고, 고고학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뭔가 수많은 논란이 있었을 거라고, 담론들이. 근데 그 시대의 의지가 결국은 육체적인 것을 배제하고, 소피스적인 걸 배제하고, 이원론 중심적인 걸 진리로 선택을 한 거죠. 그것이 별 생각 없이 쭉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통치를 해온 거예요. 서양 철학사 전체를. 야, 이거 무섭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대 그리스에 와서는 이게 조금 변합니다. 고대 그리스에 와서는 이제 이 푸코가 또 연구를 해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들여다 보니까 어, 그 소포클레스의 그런 어떤 소설, 그 소설을 중심으로 이제 이걸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형태가 이제 진리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그동안에 이 어떤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그동안 무슨, 어, 프로이드적으로만 이해를 했죠. 하도 그 양반이 떠들어대고 또 뭐 그 유행을 해가지고, 뭐 상담이니 뭐 정신, 무슨 뭐 정신과니 뭐 이런 게 또 떠들어가지고, 진짜 시대를 잘 만난 거지. 중세가 끝나고 나서 이제 중세가 하던 짓을 그 빈자리를 가장 잘 파고드는 게 이제 뭐 지난번에 공부했죠. 공산주의.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의 심리학. 여기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파출소를 지나니까 뭐 경찰서를 만나는 식으로 이제 그냥 그 무주공산이 돼버린 세상을 지가 차지해가지고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종교가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 되나 안 되나 다 프로이드, 프로이드, 프로이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포크레스의 이 오이디푸스 왕 얘기는 프로이드 해석이 좀 정설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서 얼마나 그것이 또 권력을 누리고 통치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 요즘 사모님들 치고 그거 안 배운 사람 없을걸? 목사들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요즘에 뭐 하나 나오면 뭐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뭐 MBTI인가 뭔가 나는 그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어요. 찾아보지 않아요. 근데 애들은 만나면 그거 물어보대? 우리 애들 아빠는 뭐야? 그러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 뭔가 하나에 어떤 그 시대의 의지에 의해서 뭐가 지식이 하나 나오면은 그것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통치를 하고. 그래서 그걸 모르면은 바보 되고, 아, 그것도 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동안 또 애니어그램인가 뭔가 하는 게 또 한참 유행하고 또 뭐 혈액형 갖고 따뜻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이디푸스 왕에 대해서도 푸코는 너무 그 지나친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 프로이드가.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까지도 이제 그쪽에서는 뭐 임금으로 왕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이 지식 권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까지는 이제 이원론적인 뭐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그 시대의 의지가 어, 배제시킬 것은 육체적인 것과 소피스트한 걸 배제하고 이원론적인 것을 아주 진리로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 특정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서 되기보다는 그 시대 전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지식을 탄생시켰다는 거고, 이제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는데, 이 오이디푸스 왕 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시대가 좀 변했는데, 그때는 이제 오이디푸스 왕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또 자기 엄마를 부인으로 뺏어가지고 이제 남의 왕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 엄마죠. 그래서 자식을 낳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플라톤의 철학이 아니라 증언자가 있는 것. 그걸 갖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지식을 이제 확정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증언자가 있느냐 없느냐. 어,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거 빠뜨렸구나. 그건 뭐냐면 고대는 이제 그게 아니고 제가 먼저 얘기를 잘못했는데 고대는 무슨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때 지식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게 이제 잘잘못을 가릴 때 이제 법정에서의 지식입니다. 그럼 어떤 지식이었냐면 이 플라톤 철학 이후에는 이제 신화 시대니까 신들 앞에 이 죄인들의 죄를 노출시키고 신이 보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누가 잘못인지는 신이 결국은 징벌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에 관한 지식을 중요하게 보면서 어, 신화와 관련된 그런 이제 판결을 했고 그런 지식을 중시하는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시대가 얘기한 게 이제 말하자면 소포크레스의 그 어, 증인 중심,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제 결국 나중에 이 오이디푸스 왕도 자기의 과거에 대한 증인이 나타난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가 내가 큰 잘못을 범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눈을 찔러가지고 맹인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벌하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그 지식에 대한 것이 이제 권력을 활용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잘잘못을 판결하는 법정에서 활용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것이 뭐 여기 보면 13세기부터 나타난 것이 이제 증언자 중심에서 이제 조사 중심, 사실 여부를 구체를 조사하는 쪽으로 이제 갔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근거한 지식. 그래서 판결할 때 그것이 활용됐다. 증언이 있다가 사실. 그다음에 그 위로 가면 신의 뜻, 그 위로 가면 플라톤 철학 이런 식으로 그 시대를 어, 대표하는 지식들이 이런 식으로 배제되고 또 선택되면서 그 시대 지배적인 지식의 역할을 했다. 그것이 권력을 누리고 그것이 통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13세기부터 시작된 그 지식, 그 조사를 통한 지식은 결국은, 그 천주교에서, 천주교에는 이제 과거에 그 천주교 자체로 이제 검찰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가서 조사를 하고 처벌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가져와가지고 이 사회에서도 조사 중심으로 지식을 이제 습득하고 이제 그거에 기초해서 어떤 통치를 하는 그렇게 얻어진 지식이 권력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이제 통치하는 쪽으로 가게 됐다. 이제 그걸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다 지난 얘기니까 뭐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있는 걸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지식으로 또 지식이라면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지식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 아이들이 뭐 윤리책에서 공부하듯이 그런 결과만을 따져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이제 계보학적인 공부라고 그러고
그 배우의 어떤 시대적인 사회적인 의지가 있어갖고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진리로 받아들였고 정의가 됐는가 하는 걸 바라보는 게 이제 계보학과 다른 이제 고고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보학과 이제 지식 고고학적인 그 배우에서 볼 때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주체는 죽었다는 거죠. 주체가 제대로 그런 지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의도를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도대체 뭐냐? 구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거예요. 언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리로 결정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 사람들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그 속에 살다가 그만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푸코의 고민도 인간 세상인데 도대체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라 무엇이 인간을 이렇게 구조화시키고 지식을 지식되게 만들어서 어떤 권력을 갖고 인간을 통치하는 그런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가. 이제 이것이 궁금증이고 인간이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인간은 도대체 그냥 주체로서 인간은 죽은 상태거든요. 지금까지도 그걸로 끝난 거죠. 근데 이런 철학적인 분위기, 이건 중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안에서마저도 너는 죽었다. 너의 자아는 죽었어. 죽은 자로 여겨.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가제나 사회 속에서도 그런 인간의 죽음과 주체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결국 오늘 제가 설교를 첫 시간 한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한 건데 에, 모두가 야곱의 열 아들처럼 뭐 뭉쳐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뭐 10명이 뭉쳐서 동생 팔아먹고 돈 벌자 이런 식의 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목사들도 뭐 모여가지고 뭐 정치한다고 모여갖고 끼리끼리 모여갖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 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요셉 같은 사람을 살려놓고 양육이 돼야만 세상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푸크 얘기 속에는 요셉 같은 사람을 키우고 발굴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런 분위기가 교회도 그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도 살리고 구원하고 교회도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의 그 시대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좀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을 키워내야만 세상이 변하고 이제 교회에도 희망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할 때 철학을 위한 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철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 부합되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푸코의 철학이 중요하고 또 이 철학을 근거로 우리가 기독교가 나갈 방향,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런 공부를 안 하고 나면 이 시대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상이나 또 교회, 또 신앙 이런 거에 그냥 빠져갖고 뭐 떠내려가는 그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이나 그런 권력 그리고 통치성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만들어서 내려왔는지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 얘기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